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황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의 안녕하세요. 나물? 배입니다. 네, 이제 설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전 요즘에 뭔가 먹을 걸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 요리는 그냥 매일 하는데 그냥 그거 이외에 아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거는 누텔라예요. 그 누텔라가 원래는 헤이즐넛이 들어가고 초콜릿을 넣은 그런 스프레드 그건데 원래는 되게 엄청 안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건강한 버전으로 헤이즐넛 버터에다 초코를 섞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잔뜩 발라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건강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텔라보다는 건강하겠지만 애초에 달고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정신의 건강한 걸로.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 걸 만들었다 이런 성공한 기분 되게 즐기고 있어요. 대단하다. 누텔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전. 근데 누텔라랑 맛이 엄청 달라요. 좀 누텔라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되게 맛있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다른 노랑과 나물? 저는 딱히 별일이 없긴 했는데, 최근에 그 연희동 쪽에 새로운 영화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라이카 시네마? 라이카 시네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뭔가 게을러서 못 가다가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을 상영하는데 친구가 해피투게더 한 번도 못 봤다고 보고 싶다 해서 라이카 시네마 같이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막 포스터 주는 이벤트도 하고 이래가지고 포스터도 받고 되게 조조로 보니까 영화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되게 싸게 포스터도 얻고 너무 원래 좋아하는 영화라 재밌게 보고 왔어요. 해피투게더 그 배 씨랑 아토믹 씨랑 같이 우리 녹음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시 보니까 감회가 엄청 또 새롭더라고요. 뭔가 영화관에서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관에 사람 많았어요, 혹시? 사람 꽤 많았어요. 근데 거기 자체가 좌석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 그 거리두기 앉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긴 했는데 꽉 찰 정도로 진짜 워낙 원가위 감독님이 인기가 있는 분이라 그런지. 관이 한 개예요, 거기? 아, 관이 한 개인 것 같아요. 진짜요? 한 개? 음. 오, 진짜 작네요. 되게 작은데 그래도 의자도 편하고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삐까뻔쩍 하던데 어때요? 아, 근데 진짜 들어가면 지하 1층이 영화관이고 1층은 카페인데 제가 카페는 못 가봤는데 좀 약간 삐까뻔쩍한 새로 생긴 건물의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연희동에서 보기 좀 낯선 느낌? 뺐어요. 거기가 그 연희동 사러가 마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에 음식점들 많잖아요. 네. 거기가 아니라 거기 가기 전에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있는 어떤 주택가 같은 곳에 라이카 시네마 자취 있거든요. 많이 하는 곳. 맞아요. 그래서 되게
여기에 이런 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었어. 부럽다. 누가 부러워요? 대학생들이요. 저도요. 아직 졸업 안 하지 않았어요? 저요? 저 이제 졸업의 자격을 갖췄죠. 이번에 졸업해요? 이번에 안 해요. 이번에 하기 싫어서 여름에 하기로 했어요. 아직 대학생이네요. 네? 좀 가서 영화도 그런가? 보고 하면 되겠다. 맞아요. 대학생은 할인도 엄청 해주더라고요. 좋다. 진짜 부럽네. 대학원생은 뭐 없나? 없어요. 없어요? 차마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뭔가. 저기요. 대학원생도 학생인데. 대학원생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겠다. 저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말할 건데, 네. 한 주 동안 가장 익사이팅 했던 경험이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좀 약간 비슷한 꿈을 이렇게 좀 반복해서 다른 유형으로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꾼 꿈은 제가 약간 미국 국방성, 국방부 이런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막 까만 옷을 입은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숨고 도망치고 하다가 어찌어찌 탈출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상황에서 꿈이 끝나는 꿈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꿈을 되게 반복해서 자주 꾸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있는데 외계인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제가 막 숨어 있고 외계인들이 저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꿈도 꿨고, 그리고 막 제 생각에는 그게 분명히 6.25 전쟁인데 제가 제가 그냥 살고 있는데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갑자기 그러다가 그 꿈은 그리고 막 여러 차례 연달아서 계속 이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는 엄마 아빠랑 딱 헤어지는 데서 끝났다가 두 번째 꿈에서는 뭐 부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친척 아저씨를 찾아가서 살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꿈이. 근데 이런 되게 뭔가 갑작스러운 뭔가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꿈을 되게 자주 뭔가 주기적으로 꾸다 보니까 좀 내가 대체 왜 이런 꿈을 꾸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이번에 꾼 꿈은 진짜 그 중에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미국. 아무래도 그 뭐 뉴스를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막 지지자들이 대학까지 쳐들어가고 막 이런 뉴스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뜬금이 없는데 막 총 들고 막 총소리 이런 건 진짜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되게 뭔가 원인이 짐작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꿈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뭔가 반발이나 동경이 있는 게 아닐까요? 동경이요? 동경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정신분석학에서는 꼭 한번 꼬아서 말해야 되거든요. 뭔가 사실 자기가 침략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네. 멋있어 보이나? 아무튼. 짐작가는 게 있으신 분 연락 바라고요. 아무튼 두고두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뭔가 쳐들어온 사람이 되게 명확해서 되게 재밌다. 명확했어요? 명확한가? 아니 쳐들어온 그 사람들 정체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짐작하는 거예요? 국방부였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영화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꿈이 제 관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나중엔 제 관점으로 막 도망을 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국방부 장관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국방부 장관이 뭐 이렇게 뒷뜰에서 막 누구랑 전화를 막 이렇게 뭔가 몰래 하는 그 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건물로 들어와서 제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총을 바로막 쐈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미국 그 당국이 꾸민 음모인지 아니면 그 미국에 누가 쳐들어온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외계인일 때도 있고 막 이상한 어떤 신화적인 배경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던 것 같은데 한창 뭔가 어떤 건물 밖에는 뭔가 이렇게 나가면 뭔가 큰 몸에 해가 되는 뭔가 화학성 물질 같은 게 퍼져 있는 상태였고 막 건물 안에서는 막 붙잡혀 있고 막 거의 죽을 위기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일상이 너무 심심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엄청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제 영화 얘기하기 전에 홍보를 잠깐 해볼게요.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 상영관 혹은 영어로 100_2_ 시네마, 백투더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계정 찾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랑 영화마다 좋아하는 장면, 같이 보고 싶은 장면 같은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경 와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싶은 영화 등등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드 통해서 익명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 저희 메일 주소도 있는데 똑같이 100_2_ 더_ 시네마 하고 골뱅이 네이버 메일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내주시고 싶으시면 메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최근에 댓글 달린 게 있죠.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무 긴가? 좀 긴 것 같아요. 그 아사코 방송에 대해서 되게 길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금 저는 읽어보는데 되게 약간 보는 사람의 욕망과 그 인물의 행동을 연결해서 그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영화를 보면 말이 된다 싶은 그런 감상이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댓글 남겨주셔서. 맞아요. 저는 뭔가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댓글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냥 댓글을 다는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얘기를. 근데 들으면서 뭔가 자기의 말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뭔가 틀린 말이 아니라 뭔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음의 상태를 느껴야 하잖아요. 방송을 듣다 보면. 그런 저 되게 그래요. 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편집하면서 되게 여기서 이 말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다른데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집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네. 약간 수련이 된 것 같아요. 사람 말을 되게 참고 끝까지 듣는 연습을 강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도움이네요. 네. 잘 듣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나눠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또 막 나중에 그 말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식으로 맞아.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다들 즐겁게 읽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뒷방 상영관 영화는 124번째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3편을 골라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비상선의 여자, 동경의 황혼, 부초 이렇게 3편인데 이 영화들을 고른 거는 저희가 그냥 각자 한 명씩 얘기를 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골라진 영화들인데
이렇게 시대별로 좀 무성 영화, 유성 흑백 영화, 유성 칼라 영화 이렇게 세 편이 우연히도 골라져서 오즈가 이렇게 이런 시대를 거쳐서 영화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양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오즈 영화를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재밌을 것 같고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데뷔를 한 게 1927년인데 그게 참회의 칼날이라는 시대극이었대요. 근데 이 이후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초기의 영화들은 에른스트 루비치, 찰리 채플린, 해럴드 로이드 같은 할리우드 감독의 장르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슬랩스틱이나 코미디, 갱스터 장르 영화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나 봐요. 그 뒷방에서 안녕하세요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안녕하세요의 약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나기는 했지만이라는 또 무성 영화가 있는데 32년작인데 이걸 보면 좀 되게 슬랩스틱 같은 요소들이 되게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1927년에 참외의 칼 만들었고 1903년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1923년 20살 때 쇼치쿠 촬영소에서 촬영 조수로 영화 작업 시작하셨다고 했고 1930년에 첫 번째로 류치슈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대요. 이분이 약간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배우인데 이 이후로 되게 많이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1936년에 첫 번째로 토키 영화, 발성 영화 외아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1949년에 만춘이라는 영화, 오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후부터는 계속 시나리오 작가 노다 코고 이분하고 쭉 그냥 이분하고만 하셨대요. 그리고 홈드라마 장르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홈드라마로 유명하신 것 같고 1958년에는 컬러 영화를 최초로 만드셨고 그게 피안화였고 그리고 1963년에는 이제 꽁치의 맛이란 영화가 마지막 작품인데 이거 완성하셨고 그리고 사망하셨습니다. 12월 12일. 맞아요. 근데 특이한 게 생일에 사망하셨더라고요. 태어난 날과 같은 날에. 60회 생일에 사망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윤회한 고리를 그린 것 같은. 맞아요. 진짜 너무 영화랑 어울려서 너무 놀랐어요. 형식을 맞춰서. 그러게요. 형식에 맞춘 줄. 부럽다 뭔가. 맞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그 후로 또 처음 오즈를 얘기하게 됐네요. 네. 그 뭔가 저희가 찬실이는 복도만치도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 방송이랑 찬실이가 계속 같이 생각이 나면서 약간 찬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찬실 PD님과 같이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기하게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찬실 PD가 생각나는 오즈를 생각하면. 오늘 얘기는 만들어진 순서대로 비상선의 여자가 1933년에 만들어졌고 동경의 황혼이 1957년 그리고 부초가 1959년에 만들어져서 이 순서대로 세 영화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상선의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뭐 스토리를 먼저 얘기할까요? 네. 낮에는 타이피스트로 밤에는 야쿠자 두목 쇼지의 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토키코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조직에 새로 들어온 코우라는 청년의 누나가 쇼지를 찾아와 동생이 예전의 착실한 생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쇼지는 얌전하고 바른 그녀의 매력에 끌리고 결국 토키코가 그런 마음의 동료를 눈치챕니다. 토키코는 코우의 누나를 찾아가 대면하는데 그 만남 이후 토키코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도 바르게 살자며 쇼지를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야쿠자 생활을 접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다짐한 두 연인은 마지막 범행을 감행하게 되는데 경찰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토키코가 이번에는 자수를 하자며 쇼지를 설득합니다. 두 연인이 경찰들에게 연행되는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쌍선의 여자, 이 여주인공 배우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 다나카 기노요라는 분인데, 배우로서도 진짜 유명한 일본 영화 5, 60년대, 3, 40년대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참여하셨고, 또 나중에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약간 여성 영화 위주로 작업을 하신 분이어서 되게 비상선의 여자에서 배우로 나왔지만 완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에 이 감독님의 영화가 6편인데 그거 한국에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도 하고 그 영상자료원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가서 보시면 정말 보기 힘든 영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영화 어땠나요? 영화 초반에 복싱 클럽이 나오잖아요. 뭔가 뒤에 포스터에 자기 방어를 위해 훈련하는 것은 남자다운 일이다. 막 이런 말도 써있고 아무튼 그런 갱스터들이 복싱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키즈 리턴이 엄청 떠올랐어요. 키즈 리턴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싸움 연습을 하는 겸 복싱 클럽에서 뭔가 엄청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되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뭔가 약간 삶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네. 뭔가 갱스터의 길로 갈 것인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비상선의 여자에 나오는 히로신가요? 그 캐릭터랑 네, 히로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그 사람 말하는 거죠? 네네. 네. 이때가 무성 영화여서 그런지 확실히 뭔가 이미지로 많은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자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게 많았죠. 네, 저는 비상선의 여자 그 초반에 딱 시작하는 부분이 엄청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약간 되게 평면적인 화면에서 시작해서 이제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인데 막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조형적인 두 요소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그림자가 거기에 딸려서 같이 걸어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무실 안의 풍경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중절모들이 쫘르륵 걸려 있고 또 막 타이피스트들이 타이핑 작업을 막 하는 장면이 주르륵 나오는데 그런 리듬 같은 게 되게 좋아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무성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상선의 여자 도입부가 약간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뭔가 이 영화 뭔가 예감이 좋은데 이러면서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노랑 씨가 얘기하신 대로 뭔가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대사 자막이 삽입되긴 하지만 그래도 몸으로 이렇게 화면의 안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더 진실하다기보단 좀 더 영화적이라는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성 영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누구를 좋아할 때도 그냥 좋아한다고 말로써 건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행위가 있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일 때 보여지는 재미 같은 게 진짜 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징하는 물건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토키코가 매번 기모노를 입고 다니고 되게 가정적이고 동생을 잘 챙기는 카즈코를 그 조지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되게 질투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 주장을 막 하고 뭐 집안일도 할 줄 모르는 토키코가 조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그 뜨개질하는 실이랑 또 통조림 음식들이었죠. 맞아요. 음. 그래서 그 토키코가 자기도 이제 가정적인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그 실 뭉치가 있으면 그걸 다시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실패에 감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하는데 그 실타래가 풀려서 다시 감기는 그게 되게 또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네, 나중에 둘이 싸울 때도 이제 실타래가 막 엉클어져서 바닥을 뒹구는 게 엄청 보여져가지고 그런 사물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저는 오즈를 보는 약간 저만의 목적 같은 거여서 그런지 네, 되게 만족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레코드 얘기해준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사물은 강아지가 있는 레코드가 있는 그 샵이었어요. 영화 속에서 카즈코가 일하는 곳이 레코드 샵인데 여기서는 뭐 기계도 팔고 음악도 파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트리비아를 얘기해드리자면 이 강아지가 제가 사실 강아지를 영화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여행을 하다가 레코드샵 창문 밖에 이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되게 뭔가 되게 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무튼 그 강아지를 영화 속에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검색해봤더니 빅터라는 음향 회사, 레코드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였대요. 그래서 이때 영화의 배경이 33년이니까 그때로 치면은 뭔가 서양의 신문물, 뭔가 새로운 것, 그런 좋은 것, 좋은 상류의 계층의 물건 그런 걸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런 뭔가 새로운 서구의 문물을 되게 가정적인 카지코가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미묘한 균열 같은 게 느껴져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 바뀌는 시대에서 가정을 책임지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뭔가 합법적으로 좀 더 뭔가 뭐랄까 디센트하게 그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 뭔가요? 약간 뭐랄까 점잖게 점잖게 돈을 버는 방법이 여성이 돈을 버는 방법이 그런 샵에서 일하는 거였을 텐데 그런 조건도 갖추고 있고 집에서는 또 가정적이고 뭔가 그런 모습이 카즈코를 엄청난 욕망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시대에
남성의 뭔가 조지 같은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뭔가 더 높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욕망의 대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엄청 완벽한 느낌이에요.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토키코도 낮에는 타이피스트로 일하잖아요. 네. 그 타이피스트라는 직업도 그 당시에 교육받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친여성의 상징 같은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여성이 으로 나오는데, 근데 카즈코랑 근데 좀 다른 이미지로 막 사장의 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범죄 두목하고 얽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뭔가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좀 성적인 것과 계속 연관시키려는 맞아요. 이런 두 여성들이 나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비유가 되게 명확했던 게 카즈코는 항상 기모노를 입고 다니고 토키코는 항상 그 양장이라 해야 되나? 그걸 입고 뭐 드레스를 입는다든지 구두를 신고 담배도 피우고 근데 카즈코는 그 샌들, 게다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의상에서도 엄청 대비가 컸던 것 같아요. 타이핑 그 타자기도 그렇고 레코드 축음기도 그렇고 둘 다 되게 신문물이고 기계적인 것들인데 되게 두 여자랑 엮이는 방식이 뭔가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재밌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뭔가 타자기 치는 소리는 엄청 그냥 내가 들은 건가? 갑자기 제가 무의식 중에 그냥 타자기 소리를 매치해서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기도 왠지 하네요.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근데 무성 내가 어떻게 영화잖아요. 들었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그러는데 그 이렇게 타자기를 막 치는 장면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타격감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근데 그 레코드샵에서는 그 청음을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조지가 그 카즈코를 찾아가서. 근데 되게 뭔가 그때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클래식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뭔가 댄스홀에서 또 이렇게 연주자들이 뭐 콘트라베이스랑 막 그런 재즈 음악 같은 거를 연주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재즈 악기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축음기가 또 약간 대비가 되는 것 같고 댄스홀에서의 어떤 화려함이랑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랑 축음기는 뭔가 되게 가정적이고 집에 있는 안정적인 느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저는 그 나물이 이미지로 표현하는 뭔가 마음이 주는 것도 뭐 선물을 주는 걸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해서 좀 생각이 난 게 그 이 두 여자가 만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토키코가 카즈코에게 뽀뽀를 하나? 그렇죠. 맞아요. 그 장면이 딱 사실 영화에서 보여주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확 지나가고 이렇게 볼을 만지는 그런 장면인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에서 그 토키코의 마음에서. 근데 그거를 뭔가 미묘하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확 부딪혀버리는 그런 것도 뭔가 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장면 뭔가 좋았어요. 되게 토키코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되게 마지막 장면에서 같이 자수를 하자고 말을 할 때 그 조지는 처음에 계속 거부를 하면서 약간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키코가 총을 들어서 조지의 다리를 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뭔가 토키코 성격 자체가 좀 그런 시원시원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배가 얘기했던 장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되게 인상적이게 봤던 게, 이 두 사람이 도망치기로 하고, 이제 토키코가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쇼지가 이제 와서 같이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트렁크 열어보니까 트렁크가 좀 비어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뭔가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쇼지가 올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건지, 그리고 결말을 봐서 그런 거겠지만,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마음먹은 시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카즈코의 삶을 보고 좀 안정적인 착한 삶을 살고 싶다. 뭔가 총을 들지 않아도 되고 뭔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삶을 원하는 것도 카즈코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조지랑 잠깐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조지를 떠나고 어떤 바에 있는데 거기에 자기한테 좀 치근덕대는 사장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사람의 집에 가는데 뭐 되게 많은 말을 듣잖아요. 넌 사장 아들한테 되게 나는 네가 좋은 이유가 너가 되게 당당해서고 솔직해서고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창밖에 있는 어떤 집안의 풍경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그런 따뜻한 집안 풍경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안정적인 삶. 뭔가 자기 자신은 되게 통통 튀고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님에도 바라는 거는 그런 안정적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창가 장면을 넣은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집 밖에서 집 안을 보면 엄청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성냥팔이 소녀처럼. 근데 뭔가 집 안을 동경한다는 게 되게 이후에 오즈의 홈드라마를 연상시켜서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토키코를 소화할 수 없는 집안. 반대로 생각하면 토키코를 소화할 수 없는 건데. 토키코가 뭔가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전에 욕망은 뭔가 토키코도 되게 즐기잖아요, 자신의 삶을. 그 댄스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배우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 안정된 삶을 욕망하기 이전에. 근데 그 욕망하게 된다고 치면은 이 영화에서는 욕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욕망을 하게 되면서 뭔가 나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뭔가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거든요. 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뭔가 안정적인 삶을 상징하는 어떤 여성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식이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뭔가를 욕망하거나 뭔가 그렇게 됐을 때 좀 그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들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게 그냥 그 사회를 보여주는 지점이긴 한데, 분명히
이게 현실에서도 저도 좀 그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이미지들의 양태는 달라졌지만 좀 그렇게 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토키코가 그 이미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뜨개실을 가져왔어도 집 안에서는 뜨개실이 엄청 다 엉켜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통조림 가져온 것도 뭔가 직접 한 요리가 아니라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통조림인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토키코는 근데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냥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동시에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카지코를 욕망하는 조지를 욕망하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수갑을 차게 되는데 저는 그 얽힘 자체가 아주 큰 만족을 토키코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네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수갑 같은 거. 맞아. 수갑을 세워서 절대로 나한테서 떠나지 못하게 할 거야. 뭔가 이런 느낌이기도 해서 그렇게 보면은 왜 자수하자고 했는지가 확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조지의 생각은 뭐였을까? 저는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복싱장에서도 계속 너 다시 복싱해라. 너 그 갱스터 그만두고 복싱해라. 이렇게 권유를 코치님이 계속 하시는 장면이 2번 정도 나오는데 나는 먹여 살려야 할 뭐 연인이 있다. 막 이러면서 계속 갱스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책임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투키코에 대한 어떤 배려심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자수하자고 했을 때 엄청 망설이고 막 도망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마지막에 교훈적인 선택이 그냥 이야기상의 마무리인 건지 그 인물들의 마음과 진짜 맞아 떨어지는 결말인 건지 저는 그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수갑을 차는 건 토키코의 마음에는 되게 찼을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해서 조지를 잡은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을 잡고 나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막 엄청 돌면서 추격을 하다가 서로에게 약간 손으로 막 사인을 보내면서 이제 해결됐다는 표식을 보내잖아요. 그럼 서로 계속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전달되고 하면서 그 토키코와 조지가 머물렀던 방 안에 있던 경찰한테까지 그 신호가 전달되고 그래서 그 경찰관이 이제 다 끝났대 뭐 이러면서 나가면서 방 안에 풍경이 다시 한번 보여지면서 끝나는데 그것도 되게 진짜 되게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회복력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안에 경찰관들이 있어서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카즈코랑 카즈코 남동생이 사고 친 거를 둘이 강도짓을 해서 돈을 갚아주고 그래서 이제 둘의 공경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뒤에 약간 두 사람이 그 창밖으로 사라지는 조지를 보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삶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문 전등이 딱 켜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뭔가 두 사람은 이제 밝은 곳에서 잘 살아가겠구나 하는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 밝음이라는 게 약간 이후에 나온 경찰들이 이제 사건이 종료됐다고 안녕 하는 세계랑 같은 건가? 같은 거면 되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가증스러운 곳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느낌 약간 있어가지고 저 지금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 영화 백년사 이런 거였어요. 거기에 이 30년대가 일본이 군국주의로 되게 사회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시기라서 이게 영화에 대한 검열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우주는 그 당시에
홈 드라마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거 많이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얘기 들으면은 그냥 약간 검열의 영향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사회는 안전하다 뭔가 이런 마지막에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 약간 말괄량의 길들이기처럼 여기서 말괄량이가 두 명인 거죠. 조지랑 토키코. 그래서 일단 토키코가 길들여지고 조지도 길들여지면 사회의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경찰들은 안녕하고 집에 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근데 저는 영화 그래도 사장을 강도질할 때 그 갱스터 영화 같은, 본격 갱스터 영화 같은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되게 부부 강도단 막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장을 위협할 때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더 하실 얘기 있나요 혹시? 그러면 1957년 영화 오즈의 마지막 흑백 영화인 동경의 황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네. 이 영화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할게요. 스기야마 슈키치와 두 딸 다카코, 아키코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 딸 다카코는 남편과 사이가 소원해져서 친정집에 머물고 있고 둘째 딸 아키코는 남자친구 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코는 마작판에서 우연히 그녀가 3살 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가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기코코와 마주칩니다. 결국 아키코는 중절 수술을 선택하는데 사정을 모르고 바깥으로만 놔두는 아키코와 아버지 슈키치의 갈등은 깊어갑니다. 아키코가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 분노에 차 집을 뛰쳐나간 날 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가 원망을 쏟아내고 남자친구 켄지를 만나지만 그가 자신을 피해 다녔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밤거리를 헤매던 아키코는 기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가지만 사망하고 맙니다. 사건 이후 어머니 키코코는 동경을 떠나 홋카이도로 향하고 언니 다카코는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줄거리를 들으니까 마지막 문장이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여서 뭔가 한숨이 쉬어졌어요. 저는 동경의 황혼이 마지막 흑백 영화이기도 하고 뭔가 사실 만춘이나 계절 이름이 들어가는 영화들로 되게 유명하고 오즈가 그런 어떤 일상 속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있는데 전 동경의 황혼이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좀 밝은 긍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영화들에 대한 그림자? 그 영화들이 드리우는 그림자들을 모아서 만든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상의 흐름 안에서 잘 흘러가면 그만인 것 같은 순간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두움 같은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동경의 황혼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떠나가 버렸던 엄마 혹은 뭐 아키코의 어떤 탈선하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이라던가 아니면 타카코가 남편하고 잘 맞지 않아서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좀 이전 영화들에서 이전 막 결혼을 다루거나 결합을 다뤘던 영화들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찌꺼기 같은 게
이 영화로 모여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영화들에서도 이 영화는 전쟁 이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이제 패전을 한 이후에 찍혀진 영화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흔적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거는 뭔가 계속 여러 지명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나는 일을 하러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여러 지명이 나오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암시가 된다던가 아니면 꼭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라던가 죽은 뭐 아내 이런 식으로 다른 영화들에서도 그런 부재 같은 게 계속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처럼 뭔가 되게 진짜 죽는 인물이 등장하는 건 또 드문 것 같아서. 저는 이 아키코라는 인물 자체가 좀 다른 유형이 등장했다고 느꼈어요. 만춘을 사실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춘에서는 유치슈 배우가 아버지로 나오고, 하라세치코 배우가 딸로 나와서, 근데 여기서의 사실 그 관계랑 크게 다를 것 없이 움직이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아키코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생기는 뭔가 다른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말을 보면은 큰 균열은 없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다른 영화에서는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결국에는 뭔가 일상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딸은 결국 시집을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자꾸 그 죽은 아키코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임신을 해서 남자친구 계속 찾아다니고, 그리고 엄마를 우연히 마주치고, 그런 게. 근데 또 그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임신하고 중절수술 한 와중에 또 엄마의 문제로 좀 뭔가 그게 뒤섞여 버려서 이 가족의 문제고 약간 개인의 문제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뒤섞여 버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똑같은 오즈 영화에서 똑같은 결말로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그 결말까지 오지 않은 그 어느 영화의 중간에 어느 지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노랑 씨가 아키코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뭔가 오즈의 세계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서 오즈의 세계에서 너무 새로운 인물의 유형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되게 뭔가 갑자기 확 납득이 가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방금 얘기한 비상선의 여자에서도 나왔던 그 토키코라는 여성이랑도 약간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잘 선도해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랑 별개로 행복의 길이 정해져 있고 그걸 꼭 따라야 한다는 시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키코가 영화 속에서 타카코는 아키코가 정말 외로운 아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자기 상황이 되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도 왜냐면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돈도 정말 어렵게 구해서 몸도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게 이 사실이 너무나 뭔가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규격화된 행복에는 맞지 않는 서사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더 외로운데 근데 이 외로움의 원인을 영화 속에서 아키코도 그렇고 사카코도 그렇고 어렸을 때 바람을 피워서 떠난 엄마에게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여러 개의 행복 원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중첩돼 있는 여러 규범들이 있어서 그거 안에서 뭔가 되게 인물들은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외롭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뭔가 저는 그동안은 어제 다른 영화들 볼 때, 그러니까 인물들이 인사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감정을 묘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일상의 얘기를 막 자세히 나눈다기보다도 그냥 아, 누가 왔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누가 결혼한대. 그냥 이런 식의 의사 전달을 하지. 그래서 되게 좀 말을 아끼는 영화라는 생각도 항상 들었는데 그게 여백의 미일 수도 있지만 배가 말한 대로 그게 사람들을 외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뭔가 대화할 때 되게 그 인물의 그 바스트샷을 하나하나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하잖아요. 뭔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라기보다 그 인물이 그 프레임 안에 있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저는 많아가지고 대화한다기보다 독백 같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느낌이 뭔가 외로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뭔가 아키코가 죽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그 뭐지? 병원에 기차에 치인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서 뭐 다시 살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언니랑 아빠는 계속 아, 너 살 수 있어, 너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 장면이 막 보이면서 어둠 속에서 시계가 이렇게 가고 기차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철도 막 지나가는 소리가. 근데 그 시계랑 기차가 항상 오즈 영화에 엄청 자주 등장하고 막 시작하는 장면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 리듬감이 저는 되게 인간한테 무심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역시 인간 따윈 신경 쓰지 않는 이 리듬 좋아. 막 이러면서 뭔가 그 도시의 리듬감이랑 또 자연의 계절 리듬감을 다 좀 병치시켜서 너무 진짜 전 좀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좋다. 오즈가 너무 만족스럽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 기차와 시계의 리듬이 아키코를 죽였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아키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그 리듬이 사람을 죽이는 리듬일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좀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태어나기는 했지만이라고 아까 안녕하세요의 전신이 되는 무성 영화가 있는데 그건 뭔가 태어나긴 했지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태어났으면 이 흐름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순리대로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키코가 뭔가 계속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부정을 할 때
그 논리가 좀 갑자기 되게 무섭고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이 영화에서는 아키코가 뭐 외로웠던 이유 혹은 뭐 불량 소녀였던 이유,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인물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뭐 많이 하진 않지만 하긴 하는데 저는 좀 그냥 이건 정말 그냥 사적인 감상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든든히 붙잡아줄 무언가를 찾지 못했다는 그렇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키코의 그 마지막 기차 거기 치이기 전에 그 술집에서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좀 되게 처음부터 되게 불만이 많고 약간 그 언니랑은 좀 다른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포인트가 그러니까 아키코가 그냥 밤에 오래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질책을 받잖아요. 그리고 뭔가 경찰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막 다가와서 뭐 당신 누구냐, 뭐 왜 여기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거기 영화에 잠깐 등장하는데 그 매춘 방지법 실시인가? 뭐 그게 신문에 났는지 그걸 어떤 인물이 읽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1956년에 매춘 금지법이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성매매 여성들이 뭐 병원에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그 이상한 남자가 좀 그런 거 단속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아키코가 그런 여잔 줄 알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사실 이 영화에서는 막 엄청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오즈 영화 보면서 항상 좀 오즈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좀 항상 중산층 가정을 다루고 가족 얘기를 막 뭐 예를 들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예전에 그 비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가지고 비교하자면 되게 뭔가 가족의 일상이나 뭔가 가족이란 형식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뭔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좀 그래서 좀 저한테는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 60년대에 뭔가 매춘 여성들을 다룬 드라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일본에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매춘부나 호스티스 영화들. 그래서 뭔가 오즈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군들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팡팡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성들이 좀 뭔가 전후 일본의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되게 많이 등장을 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아키콘 진짜로 그런 팡팡이나 어떤 매춘부였던 게 아니라 되게 오인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량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 되게 오인된 거라는 것도 뭔가 좀 여전히 오즈를 사회와 떨어지게 하는 요소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 없이도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아키코가 죽고 나서 그
엄마가 기차 타고 떠나잖아요. 그 위쪽, 북쪽 지방으로 남편을 따라 떠난다고 타카코한테 통보를 하고 떠나는데 그 기차역에서 타카코한테 이제 기차 시간까지 언제 떠나는지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혹시나 타카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차가 떠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창문을 열고 보면서. 근데 되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래 보여줘서 오래 보여주면은 뭔가 우리도 보는 사람도 계속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뭔가 올 수도 있어. 올 것 같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타카코는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 안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다른 영화랑은 다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즈답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즈를 잘 모르지만 뭔가 되게 냉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좀, 아, 저렇게 냉정한 면이 있지? 뭔가 이런 느낌이었고, 이건 배가 얘기했었는데, 기차 타러 가기 전에 한번 들르잖아요. 그때 보통은 이제 인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엄마가 마지막에 사요나라 하는데, 마지막에 사요나라라고 대답 안 하는다고. 맞아요. 그거 들었을 때도 뭔가 되게 저렇게 냉정한 면이 있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에서는 뭔가 오즈의 냉정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가족 안에서의 소통이 진짜 없는데 근데 그걸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카코가 엄마한테 가지는 마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아키코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 딸인 미치코가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모범적인 여성이 아닌 것도 있고 그냥 떠나고 앞으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엄마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것도 미안하고 되게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왜 결국에는 사요나라를 하지 않았지? 오히려 사요나라를 했으면 그게 더 냉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고 떠나고 난 뒤에 엄청 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울음이 뭐랄까 아까 나물이 얘기했던 오즈 영화의 그림자의 그런 폭발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그 우는 장면 진짜 좋았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장면들에서 저는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타카코가 꽃다발을 들고 갑자기 울음을 벌컥 터뜨리는 장면에서는 좀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라세치코가 진짜 뭔가 그런 엄청 되게 고분고분하고 활달하면서 사교적이고 상냥하고 진짜 일본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인 느낌이 완전 드는데 우아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엄청 고집스러운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들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설득되지 않는 자기만의 고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서. 맞아요. 만준에서도 보면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결국 다 하긴 하는데 뭔가 저 사람 속을 그래도 다 알 수는 없지 이런 느낌이 들고 뭔가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동경의 황혼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뭐 어디 술집 안에 있거나 뭐 밤의 길거리 아니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저녁이 되게 많은데 마지막 장면은 아침이잖아요. 되게 환하고 밝은 아침이고 되게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밝은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근데 약간 겨울에서 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 상황은 딱 뭔가 혼자가 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키코는 죽고 타카코는 남편이랑 살기 위해서 떠나고 그래서 혼자 살게 된 상황인데 뭔가 혼자 잘 살 것 같으면서도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뭔가 하나로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냉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사지만 흔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지는 않는 그런 오즈의 느낌? 류치슈가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잘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체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뭔가 평정을 유지해 나가는 뭔가 이렇게 난 패배자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그 배시가 아까 말했던 어떤 건조적인 느낌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데 최적화된 얼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류지슈 배우가. 배우 얘기 잠깐 하면 저 고모 역할로 나온 배우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기무라 하루코라는 배우인데 네. 고모 만춘에서도 고모 역할로 나왔고 동경 이야기에서는 첫째 딸인가? 집에 둘째 자식으로 나오는데 뭐랄까 가만히 뭔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중매를 항상 서는 소문을 이렇게 주워다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하는데 그런 역할이 엄청 잘 어울리고 뭔가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이 맞아. 가는. 맞아요. 동경의 황혼 더 해볼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1959년 영화 부초 얘기를 해볼게요. 스토리 얘기를 먼저 하면 코마주로가 이끄는 가부키 유랑극단이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하며 영화가 시작합니다. 흥행에 희망이 없는 이 구석진 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코마주로의 옛 연인이 식당을 하며 그의 아들 기요시를 낳아 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관객으로 극단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코마주로의 현재 애인인 극단의 여배우 스미코가 코마주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스미코는 극단의 젊은 여배우 카요로 하여금 기요시를 유혹하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사랑에 빠진 기요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기요시가 자신과 달리 번듯하게 성공하기를 바랬던 코마주로는 이를 알고 크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결국 극단이 문을 닫고 기요시와 카요가 사랑의 도피를 떠나게 이릅니다. 마지막 순간 코마주로가 기요시에게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지만 기요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코마주로는 스미코와 함께 다시 유랑길에 오릅니다. 이 영화는 1934년 오즈 야스지로의 부초 이야기의 컬러 리메이크작이기도 하죠. 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엄청 궁금하긴 해요. 컬러고 이건 컬러 유성인데 34년 작은 흑백의 무성 영화여서 어떻게 다르게 했을까? 좀 제가 좋았던 장면이 있는데 다른 영화들하고 달리 좀 뭔가 감정을 통속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마주로가 이제 코마주로의 비밀을 이제 숨겨둔 연인과 아들이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시미코가. 그래서 막 그 집을 찾아가서 뭐 그 여자가 누군지 보고 그리고 코마주로랑 마주쳐가지고 막 너 왜 여기에 왔어? 막 그리고 시미코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막 이래 그러면서 그러고 코마주로는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뭐 내가 너랑 만나주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 비가 와서 좀 그 비가 오는 걸 이제 가운데 길거리를 두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또 코마주로 역할을 하신 그 배우분이 약간 뭐라고 해야지? 소시민적인 페이스라서 그런지 되게 더 그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들이 납득이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통속적이라고 노랑 씨가 하셨지만. 류치슈 뭔가 이렇게 배우가 하면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이상할 것 맞아. 같아요. 그분은 코마주로 아저씨 뭔가 코딱지 잘 팔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오즈 영화에서 되게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 어떤 극을 보러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뭔가 공연을 보러 시내에 나가서 공연을 본다거나 극을 본다거나 뭐 노 같은 거 본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초는 진짜 본격적으로 아예 극단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흥미가 처음에 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성 영화 중에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그 뭐지? 비상선의 여자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무성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오즈 영화인데 거기에도 이제 무슨 마을에 극단이 와서 공연을 막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반응을 하는 장면이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느낌 같은 게 엄청 좋았어가지고 부초에선 어떨까 이러면서 봤는데 역시나 좋았어요. 그 공연을 보는 사람들 특유의 약간 설렘 같은 거? 그런 표정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무대랑 그 관객석이 어느 정도 단절되면서 동시에 연결돼 있는 느낌 같은 것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부초는 뭔가 무대가 삶의 어떤 은유 장치 이런 걸로 좀 소모되지 않고 그 무대 뒤와 무대 밖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극으로 꾸며졌을 때의 삶이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가끔 갖게 되잖아요. 너무 극화되어서 어떤 몇 가지 감정들이 극화돼서 표현되거나 아니면 어떤 관념에 휩쓸려서 극이 짜여지거나 아니면 그게 논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이야기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부초는 극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균형을 잘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 영화를 보고서도 느꼈던 게 오즈의 뭔가 일관되게 관조적인 스타일과는 약간 대비되는 게 오즈 영화의 뭔가
그 사회에서 좀 더 하이 클래스, 좀 더 고상한 것 그런 게 무언가가 있는 게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즈는 관조적으로 보지만 근데 그리는 사회에서는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그런 게 정해져 있고 여기 부초에서도 코마주로가 극단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의 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잖아요. 이 극은 뭔가 높은 고상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 생각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연결되어서 아들 키요시가 있는데도 자기가 그 아들의 아버지인 걸 밝히기를 싫어하잖아요. 키요시는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누군가가 되라. 썸바디가 되라. 약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도 되게 메인으로 다뤄졌던 것 같아요. 부초에서. 근데 오즈의 관심은 좀 그거를 약간 그냥 그런 거지 뭔가 그런 느낌? 맞아. 거기서 뭔가 그 사회적인 걸 얘기하거나 뭐 그 관념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좀 그래도 더 소탈한 사람들이 나와서 좀 부초의 마음이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메인 인물들 빼고도 그 극단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을 지탱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약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세 명인가? 남자 세 명이 항상 붙어 다니는 남자 배우 세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술집도 가고, 막 어디 길거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도 막 찍어놓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 그 매니저가 돈을 들고 튀겼다는 의심이 점점 확실해질 때쯤에 그러면서 이제 극이 정해진 극단이 머무르는 시간은 끝나가고 그러면서 바다를 보면서 막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아, 이거 끝나고 뭐 할 거야? 막, 그 사람 진짜 튀었으면 어떡하지? 막 그 사람 왜 안 오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동시에 막 뭐 맥주 마시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저한테는 좋았어요. 왜 좋은지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그 장면 엄청 좋았는데 그냥 뭐 진짜. 제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우 날씨 맞아. 진짜 맞아. 덥다 뭐 돈가스 먹고 싶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막 해변에서 그 배를 막 드러내놓고 막 햇빛에 이렇게 몸을 태우면서 그런 한가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되게 저도 되게 좋았고 또 나무리 부초가 무대 뒤의 이야기, 무대 밖의 이야기를 해서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배우들인데 분장을 안 하고 유카타 차림으로 그냥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장면들이 뭔가 영화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뭔가 되게 흘러가는 듯이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뭐랄까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지도 않는 장면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뭔가 담담하게 이런 것도 있지 하고 그런 큰 드라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뭐랄까 위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드라마랑 그런 일상 사이에 위계 없이 그냥 다 있는 상태?
뭔가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집 같은 게 강조가 된다기보다 마을에, 마을 안에서 숨 쉬는 느낌 같은 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시작이 약간 아들이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키요시가. 그래서 그 막 바다 한국 풍경이랑 같이 우체국의 풍경이 보여지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도착하는데 그게 그 가부키 극단이 온다는 거? 그런 막 마을 전체가 들뜨는 분위기 같은 걸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처음에 극단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맞아요. 따라가는 장면?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좀 약간 옛날에 뭔가 아이들이 네, 그 정말 유랑극단이 마을에 오면 그렇게 막 극단의 멤버와 극을 보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풍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 그냥 아이들이 나오면 오즈 영화에 아이들 나오면 약간 바로 가산점 갑자기 붙는 느낌 저한테 있어요. 그, 안녕하세요 배우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극단의 귀염둥이? 아, 그 맞아. 역할. 되게 반가웠는데. 맞아요. 너무 그 할아버지가 눈물 이렇게 극단이 해체돼서 그 되게 나이 드신 극단의 어떤 원로 배우 같은 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혼자서 눈물을 훔칠 때 아이가 옆에 딱 앉아서 우는 거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자기도 막 왕 이러고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되게 엄청 노인하고 아이 조합이 어쩔 수 없이 되게 대중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조합이긴 한데 우즈 영화에서의 그 느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는 좀 감정이입을 어디에도 하지 못하고 봤는데 지금 좀 얘기하면서 이 영화 제목이 부초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배가 말한 대로 뭔가 약간 하위 계급의 사람이고 좀 내 아들은 더 약간 상위 계급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들은 뭔가 정착을 자신은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아들을 낳고 하는 게 약간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이 결말에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계속 움직이면서 사는 것도 뭔가 일상의 리듬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최근에 이건 완전 사담인데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펜션 매차라는 드라마인데 근데 거기서도 펜션을 운영하는 주인이랑 지인이 펜션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 지인이 포토그래퍼인 거예요. 세상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근데 자기는 여행자니까 항상 그 여행지에서 한 자리 지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뭔가 그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일상을 사는 것과 돌아다니면서 일상을 사는 것도 둘 다 뭔가 물론 말로 나뉠 수 있지만 뭐가 비일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코마주로가 떠나잖아요. 결국에는 그 보따리 짐 하나만 들고. 근데 그때 키요시가 쫓아가려고 하는데 엄마인 오요시가 쫓아가지 말라고 원래 코마주로는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이고 그냥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그냥 그런 거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 엄마의 말이. 맞아. 오지의 태도도 그렇고 그냥 고마주로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 뭔가 노랑 씨가 되게 한국의 드라마적인 격정성 같은 거랑 오즈의 감정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그런 장면 엄청 많잖아요.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는 거의 출발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잡아야 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막 어떻게든 막 그러면 우리는 되게 계속 아 제발 만나라 만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막 감정적으로 되게 열렬히 막 그런 순간들을 기차역에서 보통 연출할 때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나는데 항상 오즈는 기차는 제 시간에 출발하고 뭔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뭔가 지연시키려는 그런 사람은 없고 흘러가게 냅두고 이런 게 되게 진짜 오지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떠오른 장면이 동경 이야기에서 또 약간 마지막에 좀 그냥 그런 거다 식으로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중에 제일 막내인 아이가 하라스츠코가 연기하는 며느리 역할인데 거기에서는 언니라고 하는데요. 언니한테 막 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왜 이런 거냐고 했나? 아닌가? 하라스츠코가 아무튼 뭔가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라스츠코는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밝게 건강하게 착실하게 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이긴 한데 뭔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였나?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좀 저는 어릴 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 진짜 그럴 수 없는 뭔가 그냥 그런 거인 것들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서 저는 뭔가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 다르게 그냥 그런 거를 내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난 못하지? 하고 뭔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그런 것들. 저도 뭔가 베시한테 엄청 공감 가요. 뭔가 이렇게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뭔가 머릿속에 정상성 이런 그런 규범을 딱 머릿속에 정해놓고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게 점점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너무 보여줬을 때는 또 피곤한 일들이 더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맞아. 저도 아직은 좀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다 그런 거지 이런 느낌이랑 진짜 세상에 순리가 일치되는 어떤 지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어떨 땐 알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전혀 모르겠고 그 기차를 난 세워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난 세워야겠어 이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위로가 되는 점은 내가 모르겠는 배우고 싶은 방식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름과 다양함을 보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럼 난 뭐가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해야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되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이상한 사람 되기 싫다 이런 뭔가 이상함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뭐 될 수 있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 많이 본 편은 아닌데, 뭔가 아버지 영화, 아버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화들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초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약간 아버지의 권위가 강하지 않아서 근데 혹시 뭔가 아버지들이 좀 더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오즈 영화를 본 분이 있나요? 저는 이게 제일 두드러진다고 느꼈는데. 저도요. 그쵸. 아니 근데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그것도 약간 무성인지 모르겠고 흑백 영화인 것 같은데 너무 제목부터 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아버지의 서사에도 오즈가 관심 있나 싶으면서 동시에 되게 별로 아직은 궁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좀 약간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좀 잠깐 동경의 황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찾은 인터뷰 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오즈 야스지로가 직접 동경의 황혼 영화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젊은 세대 아키코나 타카코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지만 사실 그들은 뭔가 장식이고 사실은 아내가 떠나고 딸이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삶을 그린 영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본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대놓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무서운 느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그 아키코가 떠나고 나서 그 아키코 재단 같은 거, 제사상 같은 거 집에 차려놓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혼자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부초를 보면서는 저는 약간 그놈의 아버지 노릇 좀 그만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코마주로가 극단에서도 아버지 father figure 그 역할에 있고 또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키요시한테 간섭을 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치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뭐 극단이 해체되기도 하고 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발생한 결과는 그렇고 그래서 되게 아버지 노릇을 해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코마주로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말에 그 짐 하나 뭐 어깨 메고 떠돌이 인생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차역에서 싸웠던 스미코가 어딜 갈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데 되게 코마주로에게 좀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담뱃불을 굳이 붙여주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영화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뭔가 결국에는 뭔가 코마주로 중심의 이야기였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제 시선으로 보면 단절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엔 소외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코마주로 입장에서 보면 많은 역경을 거쳐서 결국엔 다시 뭔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느낌? 그렇게 돼서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제목이 부초라서 뭔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마주로도
뭔가 옛 연인인 그 오요시인가? 오요시랑 오요시가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이제 이 생활 극단이 망했으니까 이 극단 생활을 접고 나랑 같이 그냥 식당 하면서 안정적으로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코마주로 되게 막 그래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긍을 하는 듯 하다가 키요시랑 카요 커플을 막 극대노하면서 막 뜯어놓으려고 막 혼자서 난리를 친 다음에 그냥 떠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키요시도 사실 아빠인 것 같긴 했다고 말을 하고 원래 자기 예감을 하고 있었다. 삼촌이 아닌 거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삼촌으로 그냥 남아주는 게 자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키요시와 그렇게 대면을 한 다음에 코마주로는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뿌리를 없애버리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키요시와 코마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뭔가 영화 막판에 가서는 꼭 아버지와 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전 남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없는 상태? 뿌리도 없고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 그리고 그 얘기도 좋았어요. 나물이 이 영화에서 보이는 싸우는 장면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던 분. 네. 네. 뭔가 컬러 유성 영화라서 저도 조금 노랑처럼 약간 좀 이질감을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좀 어색함을 느꼈던 부분이 인물들이 되게 여기서는 격정적으로 싸우는 장면이 많아서 막 서로 막 팔 붙들고 막 옥신각신하고 막 몸싸움하고 이러는데 그게 뭔가 되게 뻣뻣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진짜로 몸을 이렇게 잘 써가면서 실감나게 싸우는 배우들도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뻣뻣하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약간 전신을 잡아주는데 막 둘이 뚝딱뚝딱 하고 있으니까 되게 뭐 잘 모르겠다. 싸움의 긴박감이 안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성 영화에서는 뭔가 움직임 같은 게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애니메이션처럼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즈의 무성 영화에서 왜 이 싸우는 장면에서 정작 이렇게 뚝딱거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그래도 감정적으로 잡혀지는 인물들의 얼굴이 잡혀지는 장면에서 그게 좀 상쇄가 돼서 느낌이 되게 오묘하면서 좋긴 했거든요. 근데 배씨는 그런 좀 싸움 장면이 오히려 현실적이라 생각했다고. 네. 나물 씨의 말도 완전 공감이 되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는 되게 단조롭다가 갑자기 싸우니까 프레임의 변화도 그냥 거의 없고 카메라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뚝딱뚝딱 움직이는데 근데 그게 되게 일상의 싸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밥 먹는데 무슨 일이지? 싸우나?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아까 배 씨가 얘기해준 거 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프레임당 동작 하나씩 막 쪼개서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맞아.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싸움 같은 거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제 음. 시선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다.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됐어요. 되게 액션 영화에서 보여지는 싸움 장면은 뭔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싸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아. 음. 노랑 씨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아버지 얘기를
했었나? 결국에는 코마주로 중심의 이야기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 계속 또 떠올라서, 그러니까 제가 일상의 리듬이나 뭐 계절의 순환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엄청 찾아서 보는데, 어떤 보편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뭔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게 정말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보편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그것에서 배제되는 것들이 있고 혹은 희생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보편성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싫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는 뭔가 삶의 형식이 될 수 있는 것들 혹은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일상의 리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게 된 것 같거든요. 뭔가 내 삶을 붙들어줄 어떤 규칙도 뭐 윤리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에 따라서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천착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형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뭔가 보고 따라해볼 수 있는 것들, 아까 배가 그게 다양하게 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했고 그게 다양했으면 좋겠고,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저는 좀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런 일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되게 세상의 규칙이라는 것? 뭔가 그런 종교적인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말하면 영원히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태도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뭔가 그런 일상의 리듬을 가지는 것, 뭔가 방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 뭔가 엄청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고,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방식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무의 느낌이 그렇게는 가혹하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무의 느낌이요? 무의 느낌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런 거지? 라는 생각? 그런 뭐 자연은 시간은 흐르지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뭔가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규칙 같은 게 실제로 우주에 규칙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에 가깝다 이런 느낌인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그냥 고민해볼 문제. 그 우주 SG로
뮤비명이 무라고 해가지고 아, 무 한 글자라고 해서 뭔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맞다. 음. 아니, 생일날 죽고, 뮤비명은. 진짜 약간 되게 뭐라고 하지? 소설 속의 인간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되게 신묘한 인물. 보초 이야기도 이 정도로 맞춰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마무리할까요? 뭐 오즈에 대해서라든지 새 영화를 봐서 어땠다, 오늘 대화가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거나. 네, 저는 후반부에 나왔던 뭔가 노랑과 배가 고민을 얘기했던 지점도 그렇고, 결국에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뭔가 일상의 리듬 같은 걸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항상 오지 영화에서 그 부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 부분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좀 항상 저한테는 좀 아직 궁금한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되게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약간 소소한 숨겨진 취미가 뭐냐면 잠이 안 올 때 사진첩을 쫙 보다가 갤러리를 보다가 그 수평이 안 맞는 사진을 다시 그 편집 버튼을 아이폰을 쓰면 편집 버튼 누르면 수평을 맞춰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 수평하고 어느 부분을 잘라야 가장 아름다운 사진일까? 이렇게 하면서 잘라요, 그거를. 그래서 되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강박적인 프레임이 되기도 하거든요. 되게 못난 부분을 다 잘라내서. 근데 그런 짓을 가끔 이렇게 갤러리 뒤지다가 찍어놓은 사진들에 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짓을 좀 그만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반성을 할 때가 많은데 오지 영화를 보면 뭔가 이걸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진짜 일상 속에 있는 사물들 안에 있는 어떤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지 영화 보면서 그런 게 대리 충족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반면에 또 그게 진짜 그 잘려나간 부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못난 부분들을 싫어할까? 그것도 하나의 사진에 있는 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 두 지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물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자주 느끼는 공포가 그런 뭔가 나만 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를 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를 종종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되네요. 저는 제가 사실 오지아스지로 영화를 제가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문득 오즈 영화를 보고 싶어져서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즈 영화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을 제가 되게 느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으려고 영화를 보고 또 제가 오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뭔가
세계 안에 있는 게 사건뿐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태도? 많은 것들, 뭐 누구랑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도 고양이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각들? 그런 딴짓하는 시선? 그런 걸 오즈 영화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껴서 뭐 예를 들면 스키 타는 사람들 본다든지 동경의 황혼에서 뭐 옷차림이나 어떤 신발을 신었고 무슨 전축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보기도 하면서 그냥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왠지 제가 말을 해야 될 순서가 된 것 같지만 저는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죠. 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